반갑습니다. 저는 시네21의 주성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잘 보셨어요? 아마 오늘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 전에 보셨는데, 사실 제가 레이드 1편과 2편을 다 극장에서 봤는데요. 레이드 1편은 3명이서 봤고 극장에서, 2편은 제가 혼자 봤어요. 조도 상영도 아니었는데 제가 혼자 봤거든요. 그에 비하면 굉장히 오늘 많은 관객이 오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그 레이드라는 작품을 가지고 어떻게 조금 얘기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아마도 궁금하신 점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작품이 그 자리하고 있는 어떤 위치, 그리고 이게 어떤 세계 액션 영화의 흐름에 있어가지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작품일까? 이런 점들이 많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레이드 시리즈 1편이 2011년에 나왔고요. 2편이 금방 보신 2편이 2014년에 나왔는데, 이 시점이 되게 그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이드 1편이 나온 시점이 보면 2000년대 초반에 아시아 액션 영화로 보면 굵직한 이런 흐름이 있었죠. 그러니까 올드보이가 나왔고, 어떻게 보면 서구인의 시선으로 볼 때는 아시아 액션 영화라고 봐도 조금 이상하지 않을 올드보이가 칸 영화제에서 이제 심사위원 대상을 탔고, 또 헐리우드에서는 그 아시아 액션 영화 광인 타란티노가 킬빌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때쯤 2000년대 초반에 또 혜성처럼 등장한 또 액션 스타가 있었잖아요. 바로 토니 자. 그게 옹박 첫 번째 시리즈가 나온 게 아마 2010년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2000년대 초반에 2000년대 초반은 토니자가 아니라 2000년대 초반은 릭베송 감독, 프랑스의 릭베송 감독이 이연걸하고 액션 영화를 많이 만들었죠. 키스 오브 드래곤 혹은 더도 이런 작품들을 만들었었는데, 그러던 토니자가 그 프라차야 핑카옅 감독과 함께 하다가 릭베송이 이연걸과 이제 그 작별하면서 토니자를 데리고 영화를 찍을 거다, 이런 소문이 굉장히 무성했어요. 그러면서 토니자는 헐리우드로 갈 거다. 그런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거든요. 거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뭐 영어를 써야 된다는 문제, 혹은 동남아 스타가 그 북미 시장에서 먹힐 수 있을까, 이런 걱정, 우려,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게 어떻게 보면 실패로 끝난 자리에서 뜬금없이 그 인도네시아의 무에타이가 아닌 펜칵실랏이라고 하는 무술을 사용하는 영화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죠. 그리고 또 이 즈음에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액션 영화의 흐름은 본 아이덴티티, 본 시리즈죠. 이 레이드 1편 바로 전해에 본 아이덴티티 1편이 나왔거든요. 본 아이덴티티라는 영화를 보면 그 액션 영화의 흐름에 있어가지고 되게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액션 영화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그 고수들이 맞붙는 대결을 보여줄 때는 그런 거잖아요. 막 이렇게 어떻게 싸우는지 제대로 보여주면서, 가끔은 롱테이크로 어떤 동작을 구사하는지, 어디서 날라와서 어떻게 맞고 어떻게 막 나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는 정말 대단한 묘기를 하고 있다. 이게 스턴트인지 CG인지 아니면 배우 본인이 직접 했는지 궁금하지? 뭐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액션 영화의 어떤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본 아이덴티티를 보시면, 뭐 지금 떠올려 보시면 어떻게 싸우는지 정확하게 그 동선을 그리실 수 있겠어요? 여러 번 봐도 그리기 힘들거든요. 그냥 뭔가 탁탁탁 하고 막 그러는데, 뭔가 대단하고 요란하고 격렬하게 싸우는 것 같은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 합을 정확하게 그리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본 아이덴티티 시리즈의 그 DVD 그 메이킹 영상들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혼자서 막 이러고 있고, 또 다른 상대편도 혼자서 막 이러고 있고, 이거를 붙인 경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합이 아닌 거죠. 어쨌건 우리가 그 타격하는 이 소리랑 사운드랑 겹쳐져가지고 그것들을 다 모아서 보면 와, 되게 요란하게 싸운다 라고 느끼긴 하지만, 사실은 정통적인 액션 영화, 무술 영화 입장에서 보면 합이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관객들이 볼 때 느끼는 쾌감은 대단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액션 영화의 흐름이 바뀌어가던 즈음에 토니자는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고, 그러던 즈음에 갑자기 웨일즈 출신의 가렛 에반스라고 하는 백인 감독이 인도네시아로 이민을 가서 한동안 지내다가 만들어서 나온 게 레이드 1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주목할 만한 점은 확실히 이제 홍콩, 이 액션 영화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홍콩으로 보면 완전히 견자단 전성시대가 도래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뭐 이연걸, 성룡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뭐 이렇게 그 서로 자기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거의 이 레이드가 등장하던 시점에는 완전히 견자단이라고 하는 인물이 완전히 홍콩에서 액션 영화에 관한하는 독주 체제를 갖추게 됐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레이드가 그러니까 레이드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뭐 살파랑, 뭐 도화선, 뭐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견자단이라고 하는 인물이 확실히 떴고요. 이미 그 앞서서 또 설명할 수 있는 작품은 킬빌과 비슷한 시기에 아시아 액션을 기반으로 둔 액션 영화였는데 생각보다 조금 덜 평가받고 사라진 작품이 이제 블레이드 2편이 있어요. 그거는 견자단이 직접 우술 감독으로도 참여도 했고 대사 한마디 없는 배우로 이렇게 출연도 사실 했거든요. 그런데 그 2002년 그 작품이, 저는 그 블레이드 2편을 되게 재밌게 봤고, 그 남자 주인공 누구죠? 이름 갑자기 안 나요. 흑인 배우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까지 봤던 헐리우드 그 액션 한다고 하는 배우들 중에서는 가장 액션을 잘한다라고 느낄 정도였는데, 아무튼 블레이드 2편이 또 그 당시에 또 이 액션 영화 흐름에서 보면 헐리우드에서 되게 중요한 작품이었는데 조용히 사라졌다라는 것도 언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편으로 이제 들어와서 보면요, 일단 이 작품이 처음에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원래 이 가렛 에반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인도네시아로 다큐멘터리를 만들려고 그 인도네시아로 가서 펜칵 실랏이라고 하는, 뭐 태국의 무에타이, 인도네시아의 펜칵 실랏처럼 그 실랏에 관한 그 다큐멘터리를 준비하다가 실랏에 흠뻑 빠져가지고 그때 알게 된 이코 우에이스, 여기 주인공이죠. 이코 우에이스라는 남자를 알게 되면서 다큐멘터리도 찍고, 레이드 1편 이전에 메란타우라고 하는 액션 영화도 한번 찍어봤었죠. 그러니까 이 레이드 2편은 이 가렛 에반스와 이코 우에이스의 세 번째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이 펜칵 실랏이라고 하는 액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렛 에반스 감독은 이 펜칵 실랏이 왜 기존에 자기가 원래 이제 이 사람은 홍콩 무술 영화나 액션 영화의 팬인데, 이 실랏이라고 하는 액션에 가장 끌렸던 요소 중에 하나는 다른 뭐 태권도나 뭐 가라데, 유도, 쿵후 이런 액션들에 비하면 무에타이랑 하고도 비교를 해봐도 이 무게 중심이 굉장히 낮게 있다라는 것에 굉장히 재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낮다라고 하는 말은 이 레이드 2편 마지막 대결에서 보듯이 그 상대편 남자가 이렇게 숙이고 있는 동작을 보면 뭔가 그 전갈이 이렇게 그 숙이고 있는 동작을 떠올리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숙이고 있는 동작이 뭔가 이 와이드 스크린이라고 하는 영화적인 매체하고도 되게 잘 맞는 것 같고, 뭔가 이 숙이고 있는 동작 자체에서 이 시네마스코프, 이 와이드 스크린을 꽉 채우는 에너지 같은 것을 느껴가지고 자기는 이 실랏의 무게중심, 이 실랏이라고 하는 무술의 무게중심이 굉장히 영화적이다라고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실랏이라고 하는 액션에 끌리게 됐는데, 이 즈음에 실랏을 그 소재로 한 액션 영화 중에는 그 우리나라 그 아저씨도 있죠. 물론 아저씨 같은 경우는 실랏 하나만 흡수했다라고 하긴 뭐 곤란할 정도로 여러 가지 무술이 섞여 있는 형태긴 한데, 아저씨에서 그 원빈과 싸우는 람로완이라고 하는 그 베트남 출신의 그 킬러가 보면 이 카람빗이라고 하는 무기를 쓰거든요. 이 카람빗은 이
이 손가락 끝에 끼워가지고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이 마지막 레이드 2편의 마지막 두 명의 대결에서 그거로 막 무지막지하게 싸우잖아요. 그 칼을 아저씨에서도 썼었죠. 그러니까 이즈음에 이 실랏이라고 하는 액션이 태국의 무에타이까지 흐름이 넘겨간 이후에 뭔가 새로운 액션을 찾던 사람들, 그때는 뭐 러시아의 그 시스테마라든가 뭐 크라브마가 뭐 이런 그 군인들의 어떤 생존 격술들 있잖아요. 그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그 북한의 그 주체 격술을 뭐 도입했다고 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뭔가 그 계속 새로운 무술에 대한 어떤 갈증, 욕구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영화인들 사이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아가씨에도 흘러갔고, 가장 중심으로는 이 레이드 시리즈에 도입이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서 만들어진 메란타우라고 하는 작품은 아예 그 실랏 거의 홍보 영화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많이 쓰였는데, 메란타우도 지금 DVD 출시가 돼 있어가지고 아마 이 레이드 연작을 보시고 이 실랏이나 뭐 가렛 에반스와 이코 우에스라는 배우에 관심 생기시는 분들은 메란타우도 보시면은 되게 흥미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드 2편에서 그 주목할 만한 여러 액션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1편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놀랬던 그 장면은 카스턴트와 마지막 액션 대결이었어요. 그 두 가지를 나눠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카스턴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실랏과는 관계가 없는 그냥 이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어진 영화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정말 그 1편에서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액션을 선보이겠다라고 하는 욕심에서 이제 들어간 것들인데, 이 카체이스를 위해서 이제 부른 스태프들은 홍콩 스태프들이죠. 그러니까 홍콩의 카스턴트 수준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뭐 헐리우드에 거의 뭐 뒤지지 않는 놀라운 스턴트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카스턴트에 그 참여한 그 무술 감독은 이제 브루스 로라고 하는 홍콩의 무술 감독이라고 해요. 어떤 작품들을 했냐면 첩혈가두에서 그 마지막 장면에 왜 그 벤츠랑 막 이렇게 막 그 항구에서 부둣가에서 막 질주하는 액션 씬들이 있거든요. 그 첩혈가두, 첩혈속집에서 쓰였고요. 또 하나는 성룡도 이 브루스 로라고 하는 카스턴트 액션 감독을 되게 좋아해서 그 성룡이 이끄는 그 제작사에서 제넥스캅이라고 하는 액션 영화를 만들었죠. 그 제넥스캅 카스턴트도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폴리스토리 2013에서도 이 팀이 참여를 했어요. 폴리스토리 2013을 보면 그 폭스바겐에서 엄청나게 그 협찬을 해줘가지고 뭐 그 폭스바겐 차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그 카스턴트를 벌이거든요. 거기에 이 브루스로 이 카스턴트 전문 이 무술 감독이 큰 역할을 했고요. 뭐 딴 얘기지만 폭스바겐 이 당시에 굉장히 협찬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는 용의자, 원신영 감독 용의자에도 보면 전부 다 그 폭스바겐 UCC 차였나요? 그 차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액션합니다. 그러고 보니 용의자에서의 카스턴트도 굉장했죠. 그 오세영 무술 감독도 홍콩에서 이렇게 실력을 쌓은 분이라는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 이 홍콩 무술 인력들의 카스턴트 실력이 뭐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촬영 기법상으로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것들은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수공업적인 건데요. 그 어떤 방식이냐면, 요즘에는 영화 현장에서 되게 여러 대의 카메라를 가지고 같은 상황을 동시에 찍어가지고 나중에 편집해서 이렇게 이어붙이는 방식인데, 이 레이드 시리즈는 1편도 그렇고 2편도 그렇고 여러 명이 한 대의 카메라를 가지고 나눠 쓰더라고요.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레이드 1편 보시면은 그 주목할 만한 액션 중 하나가 이 바닥을 뚫어가지고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건데, 그걸 어떻게 촬영했냐 보니까 이 뚫어가지고 구멍이 뚫렸을 때 위층에 있는 카메라맨이 그 거기로 몸을 쑥 집어넣으면 아래층에서 대기하고 있던 사람이 위에 카메라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런 류의 방식은 아저씨에서도 있었죠. 그 유리창 뚫고 나갈 때 그대로 그 카메라맨이 원빈의 뒤를 따라서 그냥 아예 혼자서 한 거였는데, 그 이번 카스턴트 액션씬의 그 메이킹 영상을 보니까 거기서도 그러더라고요. 그 차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밖에서 찍다가 차창 안으로 쑥 집어넣으니까 그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카메라맨이 그걸 받아서 안에서 싸우는 것들을 찍고, 근데 또 차 안에서 싸우다가 밖으로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차 밖에서, 그러니까 차 옆에 이렇게 그 난간, 그 발 디딤돌처럼 이렇게 넓게 만들어 놓은 거기에 누워서 대기하고 있는 또 다른 카메라맨이 있는데, 그 사람이 차 안에서 건네준 것을 받아가지고 또 나가 떨어지는 사람을 찍고, 그러니까 사실은 차 안에서 싸울 때 밖에서 찍고 안에서 싸우는 것들을 보여준 다음에 나가 떨어지는 것까지 정말 그 3명의 카메라맨이 한 대의 카메라로 롱테이크를 찍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는 뭐 일부 장면에서는 CG가 쓰인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놀라운 이 수공업적인 촬영을 보여준 작품이었다는 것을 보고 좀 놀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 기종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레이드 1편 같은 경우에는 그 파나소닉 AF100이라는 카메라를 썼는데요. 이게 그 당시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많이 쓰였고, 국내에서는 이제 독립 다큐에서도 많이 쓰였어요. 찾다 보니까 그 태준식 감독의 어머니라는 작품도 이제 파나소닉 AF100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레이드 2편에서는 뭘 썼나 보니까 그 레드 카메라에서, 그 레드원에서 나온 카메라 중에서 그 레드 스칼렛 X라고 그 당시로서는 가장 가벼운 경량화된 카메라인데 4K 촬영이 가능한 레드 스칼렛 카메라를 써서 이 액션들을 담아냈다고 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그 레이드 시리즈를 처음 봤을 때는 사실은 조금 당황했어요. 좀 난데없이 돌출된 영화라는 생각도 들고, 과연 이게 뭔가, 정말 대단한 영화이긴 한데 뭔가 좀 엉성하고, 그 드라마투르기로 보면 굉장히 엉성하고 허술한 느낌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처음에는 좀 당황하기도 했었고요. 이 편을 처음 봤을 때는 제가 혼자 봐서 그런지 몰라도 좀 적응이 안 된 측면이 있었어요. 너무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그 액션의 강도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처음에 조금 좀 납득이 안 되는 측면들도 있었어요. 특히나 이제 이 영화 속에서 은든 고수라고 할 수 있는 그 코소라고 하는 남자 있잖아요. 막 수염 막 이렇게 더벅 머리를 이렇게 한 그 배우가 야얀 루이안이라고 하는 배우인데요. 이코 우에스랑 같이 이제 거의 뭐 공동 부술 감독으로 봐도 되는 사람이고, 메란 타우 레이드 1편에서 이제 가장 악당이었죠, 그분이. 그리고 레이드 2편에서는 이제 은든 고수로 나와가지고 그분이 이제 액션을 그 눈밭에서 펼칠 때 그 음악이 나오잖아요. 아시죠? 그 사라방드가 흐르잖아요. 그때 이 느낌이 이게 좀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액션 자체도 이렇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소화가 안 된 느낌이었는데 느닷없이 막 감상적으로 사라방드가 흐르고 하니까 이거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처음에 이 영화를 봤을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별점을 뭐 준다 그러면 한 2개 반에서 한 3개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후에 다시 이제 한 2번, 3번 보게 되면서 이제 이 영화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액션용 흐름으로 봤을 때 정말 지금 이렇게 촬영 과정 메이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요즘처럼 거의 뭐 CG로 해결을 하거나 혹은 어쨌건 뭐 블루스크린 앞에서 액션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정말 집요하게 아날로그 수공업적으로 액션 영화를 찍는 사람들이 있구나. 더군다나 그 수준은 잔인하다, 과격하다, 과하다 싶을 정도의 장면들만 걷어내고 보면 굉장히 놀라운 수준의 액션들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결정적으로 저는 이 마지막 그 1대1 액션씬 같은 경우는 지난 한 5년
10년간을 놓고 보면 1대1 대결이라는 측면에서 그 영웅에서 그 견자단과 이연거리 싸우는 초반 그 1대1 대결씬하고 살파랑에서 그 후반부에 견자단과 오경이 막 싸우는 그 액션씬과 맞먹을 만큼 굉장히 좀 순수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그 마지막 그 주방에서의 액션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온통 백색을 무대로 찍으려고 했고, 요즘 같은 그린 스크린, 블루 스크린 넘쳐나는 시대에 백색의 느낌으로 가려고 했고, 레이드 1편을 만들기 이전부터 생각했던 아이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메란타우를 만들고 난 다음에 가렛 에반스 감독은 액션 영화를 한 편 더 만들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이 레이드 2편이었죠. 그러니까 감옥에서 만난 주인공과 부잣집 아들인데 감옥에 와 있던 사람이 우정을 나누고 출소해가지고 이 조직 생활을 한다, 이런 거였는데, 계속 투자를 못 받다가 이렇게 투자를 못 받는 가운데 뭐 너무 실수만은 없으니까 새로운 아이템으로 내밀어서 이제 완성되게 레이드 1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레이드 2편은 레이드 1편으로부터 이어진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그 언더커버 이야기, 그러니까 뭐 무간도라든가 도니 브레스코 같은 잠복 경찰 이야기를 합쳐가지고 이 레이드 2편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그 마지막 대결로 돌아가서 가렛 에반스 감독은 정말 그런 그 1대1 대결을 그리는 게 되게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든 액션씬이 뭐였냐면 성룡의 그 용소야를 얘기를 들어요. 성룡의 용소야하고 보신 분 좀 계세요? 성룡의 용소야를 보면 그 지금도 보면 되게 놀라운 게, 성룡이 그 마지막 대결을 벌이는 그 악당이 황인식이라고 한국 배우인데 그 당시 이제 홍콩으로 넘어가서 사제 출마, 용서야 이런 영화들을 찍었던 분인데요. 그분하고 마지막 싸우는 장면을 보면 성룡이 황인식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해요. 보고 있으면 당연히 마지막에 주인공이 악당을 제압하는 것인데 당연한 건데 아무리 봐도 이길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가렛 에반스 감독은 자기는 지금까지 액션 영화를 정말 많이 봤지만 마지막 대결씬에서 그렇게 주인공이 악당에게 적당히 압도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압도당하는 영화를 보지 못했다. 과연 성룡이 저 주인공을 이길 수 있을까? 계속 의문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 액션씬 안에서 액션씬 자체 거의 한 15분 정도 싸우는데요. 15분 안에서도 기승전결이 있거든요. 성룡이 도저히 안 되니까 잠깐 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기게 되는데, 그거만큼의 어떤 액션씬만으로도 기승전결을 주는 그런 대결을 만들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그 대결을 보면 한 7분 정도가 이어지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저런 인터뷰라던가 마지막 대결씬에서 감독했던 얘기,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이 감독이 단지 그 아시아 액션 영화에 관심이 많은, 이국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그냥 그런 백인 감독이 아니라 사실은 인도네시아어도 되게 잘해요. 실제로 이민을 간 게 아니라 나중에 그 세계 영화제를 다니면서 관객과의 대화를 하는 것들을 보면 이 이코 우에스랑 계속 같이 다니는데 이코 우에스의 그 통역까지 다 해주면서 막 그 관객과의 대화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이 뭐 참 이런 단어 쓰기는 좀 뭐 싫어하지만 진짜 진정성 있는 감독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군다나 이 사람이 이제 레이드 3까지 만든다고 이제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현재 돌고 있는 루머들을 보면 레이드 3를 만들기로 했고요. 레이드 3에서 토니자와 이코 우에스의 대결이 펼쳐질 거라는 그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트보이랑 해머걸이 나오잖아요. 그 해머걸도 레이드 3에 캐스팅됐다 라는 뭐 소식을 접했고요. 어쨌건 가장 확실한 거는 이 레이드가 헐리우드에서 리메이크가 돼서 곧 제작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감독은 익스펜더블 3를 만든 패트릭 휴즈 감독이 메가폰을 잡는다고 하는데요. 혹시 익스펜더블 3 보신 분 계세요? 여기 그 익스펜더블 1편하고 2편은 정말 황당한데요. 3편도 사실 황당해요. 되게 황당한데 좀 말은 돼요. 말은 좀 되고 되게 좀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이제 패트릭 휴즈가 레이드의 그 헐리우드 리메이크판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저는 조금 그래도 기대는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튼 제가 뭐 질문도 받겠지만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 레이드 1편과 2편 그리고 그 앞서 만든 메란타우라고 하는 작품까지 총 아울러가지고 이 가렛 에반스가 던지고자 했던 메시지를 굳이 좀 찾아봤어요. 그게 뭐냐고 생각을 해보니까 메란타우가 그 실랏을 배우는 이 수련생들의 어떤 수련 과정이라고 해요. 고향을 떠나가지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면서 자신을 계속 수련하고 이 경험을 쌓는 그런 수련 과정을 메란타우라고 부르고 그게 이 두 사람이 처음 만든 작품의 제목이기도 했는데 메란타우 그 1편에서 그 이코 우에스가 자카르타로 떠날 때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세상에 부끄럽지 않은 남자가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떠났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레이드 1편과 2편을 아우르는 어떤 메시지라고 하면 그런 어떤 메란타우의 과정이 아니겠냐. 레이드 1편은 그 건물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건물 안에서만 벌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건 두 명의 형제 우정이 되게 중요한 요소잖아요. 메란타우에서도 형제 우정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런데 2편에서는 완전히 자카르타 도심으로 나가가지고 카체이스 신에다가 범죄 조직에 들어가서 자신의 신념이 흔들리는 위치까지도 가고 자본의 유혹에 휩싸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어쨌건 자기의 임무를 완성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어쨌건 그래도 이 두 사람이 가렛 에반스와 이코 우에스가 메란타우와 레이드 1, 2편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자 했던 것은 정말 이 세상에 부끄럽지 않은 실랏을 그 수련하는 정말 실랏 고수로서의 세상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쨌건 이 세 개의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더 이 가렛 에반스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이 실랏이라고 하는 무술을 오롯이 한 배우와 줄곧 연달아 작업을 하면서 그리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작품에 좀 더 큰 가치, 의미부여 이런 것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레이드 1, 2편을 다 보셨거나 혹은 이 작품을 보셨으면 1편과 앞서 만들어진 메란타우까지 한번 같이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그래도 제가 이 작품을 그래도 나중에 보면서 더 좋아했던 것 중 하나는 영웅본색하고 되게 비슷한 게 있어요. 553 영웅본색. 가렛 에반스 감독이 가장 좋아하는 감독이 3명 있다고 했는데 한 명이 와일드 번치를 만든 샘 페킨파 감독이고 두 번째는 성룡이고요. 세 번째는 553입니다. 그 영웅본색의 영향을 꽤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레이드 2편의 그 감옥에서 만난 두 남자의 우정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영웅본색의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형제를 그리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영웅본색의 영향이기도 하죠. 형은 범죄자고 동생은 경찰이고 이런 설정도 그렇고 그리고 장국영과 그 정룡의 그런 관계를 넘어서 가지고 1편의 마지막을 보면 범죄 조직에 있던 형이 경찰인 동생에게 이 범죄 조직의 증거가 담겨 있는 거라고 하면서 테이프를 건네주는 증거 자료로서 테이프를 건네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영웅본색 1편에서 친형은 아니지만 형의 친구인 주윤발이라고 하는 또 다른 형이 증거 자료인 테이프를 건네주는 장면하고도 이렇게 대꾸를 이루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 진짜 그래도
진짜 좀 덕후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 더 마음에 들기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저의 얘기는 종료를 하고요. 그래도 혹시 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예,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예. 저는 영화 재밌게 보긴 했는데요.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예. 1대 다수 액션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예. 보통 현실에서 1대 다수로 싸우다 보면은 하나는 말로 이렇게 다구리를 맞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영화에서 1대 다수 액션을 그릴 때 버티면서 올드보이 같은 경우는 복도 같은 협소한 공간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덤비고 싶어도 그렇게 덤비지 못하게 그렇게 제한적인 공간을 둔다던가 아니면 홍영화에서도 원편처럼 뭐 때리고 도망가고 뭐 이런 식으로 요리소리 도망치면서 싸우다던가 아니면 송룡 같은 경우도 그냥 맞으면서 또 싸우잖아요. 근데 지금 레이드 1편 같은 경우는 1대1이나 뭐 다른 뭐 다수대 다수 액션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1대 다수 액션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면에서 좀 악당들이 다수인데 한꺼번에 안 넘기고 너무 한 명씩 차례대로 넘긴다던가 이런 게 좀 옹박 시리즈도 약간 옹박도 1편 같은 경우는 시합장이니까 1대1의 대결이 많아서 괜찮은데 2편 같은 경우는 1대 다수 클라이막스에서 1대 다수 액션이었는데 너무 또 악당들이 한 명씩 넘기고 이런 게 좀 많아서 레이저도 약간 그런 면에서 좀 1대 다수 액션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메이킹이나 이런 거에서 좀 없었나. 저는 그건 확실하게 예,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역시 가장 잘했던 곳은 홍콩이죠. 홍콩은 그걸 잘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무술팀들의 이름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성룡의 성가반, 홍금보의 홍가반, 그 류가량의 유가반 다 이렇게 그 성을 딴 팀들인데 그 사람들 그냥 자기네들이 계속 합을 맞추는 거예요. 그냥 거의 뭐 매일 그렇게 일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실제로 한 달에 뭐 홍콩 영화 잘 나갈 때는 한 달에 굉장히 뭐 여러 편의 작품을 했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다구리 다찌마리를 매일 연습하고 호흡을 맞추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레이드 같은 경우는 좀 그게 힘들겠죠. 이런 수요가 잘 없는 데다가 그나마 이 가레 데반스 감독은 메란타우 때부터 했던 스텝들을 그런 호흡이라는 측면에서 레이드 1편, 레이드 2편까지 쭉 계속 같이 했다고 해요. 정말 모든 스텝들을. 스턴트맨들도 그렇고. 딱 하나 같이 하지 않았던 스텝은 분장 스텝이라고 그래요. 분장을 너무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레이드 1편을 보면 그 자세히 보면은 좀 알 수도 있는데 이 부상을 당해가지고 피자국이나 뭐 이렇게 막 있는 것들이 보면 앞쇼트에서는 여기 있었는데 그 다음 쇼트 없고 뭐 이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하루에 한두 시간씩 촬영 들어가기 전에 한두 시간씩 배우가 가만히 서가지고 메이크업을 했는데 그게 뭐 다 떨어지고 해가지고 잘 안 되고 하여튼 뭐 이건 딴 얘기인데 하여튼 분장 스텝 빼고는 계속 같은 스텝을 쓰려고 했던 것도 그런 호흡이라는 측면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배트보이로 출연한 배우 같은 경우도 레이드 1편에서 그 마약 제조방 거기서 이제 나왔던 친구고 하여튼 거의 한 50명에서 80명의 스턴트맨들이 계속 메란타우 레이드 1, 2편 다 했는데 어쨌건 이 사람들이 뭐 같은 팀으로서 호흡을 맞췄다고는 하나 어쨌건 이 영화가 만들어지는 때만 사실상 모이다 보니 호흡을 맞추지 못한 측면이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되게 재미난 지적이면서도 되게 정확한 지적이 뭐냐면 그 자기가 맞는 거를 기다리는 스턴트맨들이 있거든요. 그게 가장 심했던 게 제 기억에는 예전에 그 장클로드 반담 영화였어요. 장클로드 반담 영화들을 보면 진짜 이 스턴트맨들이 맞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보면 딱 그게 너무 티가 나요. 왜냐하면 장클로드 반담 특유의 액션들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장클로 반담 특유의 이제 이 날아서 360도 돌려차기 하는 그런 특유의 동작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동작을 한번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턴트맨들이 주변에서 늘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기다렸다가 맞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 되게 잘했던 데가 홍콩이고, 이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사람이 하는, CG가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숙련도 자체가 영화의 완성도에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액션 영화의 특징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게 나타나는 것 같고, 그래도 그나마 그게 잘 됐던 게 그 프라차야 핑카이 감독과 토니자의 그 태국 무에타이 영화들이었는데, 그것도 태국에서 토니자가 영화를 잘 안 찍고 그러면서 되게 좀 망가졌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작품이 초콜릿이라고 하는 액션 영화예요. 초콜릿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옹박 시리즈 중에 출연했던 이제 여배우가 이제 출연한 그 여성 주인공 액션 영화죠. 그 무에타이, 그 초콜릿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제가 그 작품 보면서 되게 좀 안타까웠어요. 아, 이제 그 태국 무에타이 영화도 이제 좀 이렇게 맛이 가는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줬던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배우가 이 동작이 빠르지 않다 보니까 남자 스턴트맨들이 계속 기다려주고 있더라고요. 이 리액션 할 때까지. 그래서 그런 점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레이드에도 어쩔 수 없이 이 숙련도로, 그 스턴트맨들의 숙련도라는 측면에서 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점에서 예. 또 하나는 그 안전도 중요하죠. 예. 사실 예전 홍콩 무술 감독들 인터뷰들을 보면 실제로 그냥 때리는 경우도 흔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이 가렛 에반스 감독은 어쨌건 백인 감독이다 보니 현장에서의 안전을 굉장히 중요시했다고 해요. 그래서 현장에는 늘 응급차와 의사와 마사지사가 늘 대기 중이었고, 실제로 1편과 2편을 함께 하면서 부상자는 딱 한 명이었다 그래요. 레이드 2편에서 자동차 액션씬 할 때 이 떨어지는 사람이 이제 부상당한 거 빼고는 1편과 2편을 통틀어서 부상자가 없었다고 하고요. 그나마 큰 부상을 당한 사람은 그 레이드 1편에서 이제 장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위층에서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 난간에 거의 허리가 꺾이듯이 꽉 떨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정도가 조금 힘들었다고 하고요. 하여튼 어떻게 보면 그런 안전에 대한 배려도 좀 그런 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까, 어쩔 수 없이 액션 영화에서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 또 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아, 예, 여기 제일 앞에. 저는 사실 이거 1편을 보지 못했고 2편도 오늘 처음 봤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이렇게 스토리가 좀 잘 두드러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1편을 못 봐서 약간 이해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액션도 강렬하고 길게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스토리가 좀 안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액션 영화라는 장르에서 스토리랑 액션의 비중이랄지, 또 이 영화에서 대해서 좀 어떤 그런 액션과 스토리의 비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궁금한 거는 일단 첫 번째 거 먼저, 두 번째로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 뭐 짧게 말씀드리면요, 그렇죠. 이 레이드 2편의 초반부는 레이드 1편 안 보셨으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느닷없이 뭐 대화를 나누다가 죽여버리고 말이었는데요. 그 레이드 2편 초반에 죽는 사람들은 다 1편에 등장했던 사람들, 1편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공의 형도 죽고, 그 1편에서 그 범죄 조직과 결탁한 경찰로 밝혀진 사람도 죽으면서 증거가 인멸되고, 하여튼 그런 과정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1편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정확하게 한 2시간 정도 뒤에 이 2편의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2편은 그 1편을 안 보셨으면 좀 초반에 그런 인물들이 이제 죽어 나가 떨어지는 과정이 좀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2편 그 스토리와 이런 액션의 비중 말씀 주셨을 때, 아무래도 제가 이 2편을 처음 봤을 때 조금 소화불량의 느낌을 받았던 이유는,
굉장히 큰 덩어리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우겨 넣으려고 한다고 하는 느낌이 사실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처음에 막 그 킬러로 보이는 사람이 그 들판에서 이제 한 사람을 이렇게 총으로 겨누면서 내뱉는 대사들도 막 그렇잖아요. 뭐 이건 뭐의 문제가 아니라 뭐 근본적인 한계의 문제고, 하여튼 뭐 이게 무슨 말인가 막 싶기도 하고, 또 보면 그 오이디푸스 신화를 떠올리게 하는 살부 의식도 막 보이잖아요. 그 아버지에 대한 증오, 우리 아버지가 왜 저 야쿠자들 앞에서 저렇게 굽신거리나, 뭐 아버지를 막 증오하면서 죽여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또 그 코소라고 하는 그 남자가 이제 죽기 전에도 보면 그 사람도 누군가의 아버지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수인데 와이프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그 아들도 그 자식도 너무 보고 싶어 했는데 뭐 보지 못했던 그런 상처도 있는 것 같고, 하여간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다 그 담으려고 하는 게 저는 조금 욕심이 아니었나. 더군다나 또 이런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도니 브레스코라든가 무간도라든가 디파티드 같은 그 언더커버라고 하는 설정 자체가 조금 어떻게 보면 과한 것과 별개로 굉장히 손쉬운 선택일 수도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 언더커버 이야기라고 하는 흐름과 그 큰 덩어리로 이 배치되어 있는 액션씬들의 조화 자체는 조금 조화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야쿠자를 등장시킨 것도 보면 엄밀하게 말하면 이 영화를 그 아시아 시장 전체로 조금 확장하려고 하는 감독의 욕심이 조금 반영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question 났는데, 아까 그 레이드 2를 이제 헐리우드에서 리메이크 한다는 얘기도 하셨잖아요. 만약에 한국에서도 이런 영화가 가능할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뭐 그렇다면은 이런 영화를 잘 찍을 수 있는 감독님이나 배우는 누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레이드 시리즈. 어쨌건 기본적으로 이 레이드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되게 중요한 미덕은 그 최근의 세계적인 흐름, 액션 흐름과 무관하게 롱테이크 대결, 아날로그 대결을 정말 그 고집스럽게 담아내려고 했고, 또 이것이 CG가 아니다, 이건 진짜 생짜로 하던 거다라는 것을 단순한 대결뿐만 아니라 카메라 워크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뭐 레이드 시리즈를 한국에서 누군가 만든다고 하면 저는 떠오르는 사람은 사실은 유승환 감독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 최근에 본 베테랑 같은 경우도 약간은 그런 이 진짜 생짜 액션을 조금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작품이 이번 베테랑이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 외에 또 후보를 찾는다고 하면 우는 남자가 조금 아쉽긴 했지만 이정복 감독 같은 경우도 그 우는 남자도 그 액션 씬들의 어떤 그 요소 그리고 설정, 그 준비 단계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그 자료 조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쉽게 지나치는 몇몇 액션 씬들, 총기 액션 씬들도 보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장면들이 많거든요. 뭐 우는 남자 보신 분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으나 그 우는 남자에서 장동건이 그 아파트 건물에서 싸우다가 도망을 치면서 이 타이어를 방패 삼아서 싸우는 것들을 보면 그 실제로 그 총기류가 뭐 타이어나 자동차에 뭐 이런 것들을 뚫는다 못 뚫는다 뭐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이 된 장면이라고 하고요. 아저씨에서는 또 그 장면이 있었죠. 그 벤츠에 타고 있는 그 악당 그 남자가 이거 방탄유리에서 못 뚫는다고 할 때 막 이 기어이 원빈이 써가지고 그 죽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정범 감독님도 우는 남자가 조금 아쉽긴 했지만 이런 영화도 잘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뭐 질문 있으시면 마지막 질문 받고 마칠까요? 있으시면? 네, 저기.
액션이 정말 개인적으로는 정말 어마어마한 작품인 것 같은데 저보다 액션 영화도 더 많이 아시는 것 같고 사실 이 레이드 액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그 세계적인 뭐 트렌드나 흐름에 또 롱테이크라든지 그런 점에서 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도 큰 그런 그 전율을 주는 액션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기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런 무술 액션, 격투 액션 영화로서 레이드가 어느 정도 위치를 지금까지 나온 액션 영화들 중에 어떤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그 주인공이 이제 정말 죽기 직전까지 싸우다가 이제 나와서 그만하자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만했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되게 궁금해요. 예. 3편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왠지 또 3편을 한다고 했고 하니까 물론 왠지 이분은 그 1편과 2편을 이런 식으로 있는 그 이어나가는 것을 보면 뭐 충분히 이제 뭐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어쨌건 그거는 마무리로서 되게 그냥 그 주인공이 굉장히 뭐 필요한 모습 이런 것들을 그냥 되게 잘 보여준 마지막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액션 영화로서 이제 레이드를 이렇게 연작을 평가를 해보면 홍콩 무술 영화라고 하는 거대한 그 세계가 있고 또 그 거기서 영향을 받은 뭐 매트릭스라던가 뭐 이런 류의 어떤 헐리우드 액션 흐름이 있고 그러니까 매트릭스나 그 이후에 만들어진 수많은 아류작들 같은 경우는 홍콩 무술 인력을 데려다가 이제 했던 건데 그 이후에 만들어진 요즘도 그 많이 비슷하죠. 그 본 그러니까 헐리우드로 보면 본 시리즈 이후에 새로운 흐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 아이덴티티 이후에 지금은 007도 그렇잖아요. 007의 제임스 본드랑 제이슨 본의 액션이 똑같잖아요, 사실. 그건 무술 감독이 같거든요. 댄 브래들리라고 하는 무술 감독이 같고, 그 댄 브래들리 무술 감독이 이런 격투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제프 이마다라고 하는 무술 감독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거의 다 사실 요즘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지는 격투 액션 같은 경우는 그분이 다 책임지고 있는데, 그 사람은 예전에 그 이소룡과도 교분이 있었던 그 댄 이노산토라고 하는 그 무도가의 제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이어지는 흐름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이제 그런 댄 브래들리와 제프 이마다식의 그런 뭔가 굉장히 요란하게 싸운 것 같긴 하고 되게 대단한 걸 본 것 같긴 한데 어쨌건 이런 순수한 게 무술 액션, 격투 액션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보면 뭐 어떻게 싸우는 건가 이렇게 참 알아보기는 힘든 그런 액션 씬들의 영화의 그런 전성시대가 조금 이제는 필요해지는 단계가 왔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에 나오는 스타워즈랑 007 스펙터는 좀 다른 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스타워즈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시리즈의 견자단이 그 중국인 캐릭터로 캐스팅이 됐다고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헐리우드의 그것도 이제 그 굉장히 기나긴 제이슨 본식의 액션의 흐름도 조금 이제 바뀌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 차지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 레이드식과 견자단식의 합쳐진 형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이슨 본과 이 가렛 에반스 레이드의 액션도 사실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어쨌건 합을 길게 이어가지는 않는 아까 말씀드린 시스테마, 크라브마가, 뭐 북한의 뭐 격술, 무에타이, 실락 이런처럼
사실 이제는 더 나올 것이 없는 전 세계 모든 무술들을 다 끄집어냈을 정도로 탈탈 털어내는 그 상황에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모아놓은 이제 무술들이 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건데,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레이드 시리즈는요, 이전에 이어져 오던 흐름의 어떤 총합이기도 하면서 뭔가 그것이 완전히 꽃봉오리를 피우지는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조금 저도 뭐 올해 뭐 007 스펙터 그리고 새로운 스타워즈 이런 것들을 봐야 뭐 그 흐름이 어떻게 펼쳐질지 감을 잡긴 하겠는데요. 어쨌건 그 견자단과 견자단으로 지금 대표되고 있는 홍콩 무술 영화였던 현재의 모습하고 약간 그 유행이 다한 것 같았던 토니자식의 무에타이 액션의 어떤 총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 그 현재 아시아 액션, 격투 액션의 총합이 이 레이드 연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거기에 가만히 있을 견자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견자단이 그래도 뭔가 좀 더 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요. 최근에 IPTV로 서비스되고 있는 액션 영화, 견자단 액션 영화 중에 하나가 이제 최후 일개적 인 같은 뭐 그런 작품이 하나 있어요. 검색해 보시면 바로 뜰 텐데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이런 고민들 얘기하니까 견자단이 그 작품에서 뭔가 좀 새로운 걸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 라고 이제 누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이 아시아 이 무술의 이른바 무술이라고 하는 합으로 이루어진 무술이라고 하는 본고장인 그 아시아에서의 액션 영화는 그래도 계속 진화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떻게 뭐 제가 이게 답이 다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이 격투 액션이라고 하는 흐름이 되게 조금 시효를 당하는 것 같고, 뭔가 이제는 제가 이제 액션 영화를 되게 좋아하면서 갖게 된 가장 큰 충격이 뭐였냐면 분노의 질주였어요. 올해 봤던 분노의 질주 작품이었어요. 제가 어쩌다가 이제 류승환 감독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류승환 감독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분노의 질주를 보면서 되게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격투 액션이건 뭐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제이슨 본식의 어떤 특징은 정확한 합을 보여주지 않으면서도 뭔가 대단하고 요란하게 싸우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면 관객은 만족한다 라는 거였다면, 분노의 질주를 보면서는 뭔가 좀 그거의 연장선이긴 한데요, 말이 안 돼도 그게 생폼사처럼 보이면 관객은 어쨌건 그게 너무나 황당하고 막 영화 자체가 꽝이 아니면 이제는 즐기는구나 사람들이. 왜냐하면 요즘 관객들은 화면 스크린으로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액션이나 뭐 이 블록버스터의 그런 물량 액션, 총기 액션도 다 블루 스크린 안에서 앞에서 찍었고 다 대부분 CG가 들어갔을 거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액션 영화가 아니라 애니메이션이다 라고 사실은 수긍하고 있는 그런 단계까지 관객들이 나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그 마지막에 왜 낭떠러지에서 그 주인공이 몰렸을 때 저는 어떻게 그 위기를 돌파할지 진짜 궁금했거든요. 뭐 어디서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들고 가나? 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스워드 PC에서는 그랬었죠. 근데 갑자기 그 낭떠러지 밑으로 그냥 차를 몰고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뭐 에어백이 다 켜졌다고 해도 완전히 차가 박살내는 상황에서 빈 디젤이 그냥 툴툴 털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보면 치킨 게임이라고 아시죠? 이렇게 양쪽에서 달려오다가 한쪽이 피해가지고 이렇게 끝나는 그 경주도 보면, 그 영화에서 보면 그 빈 디젤하고 제이슨 스타뎀이 완전히 부딪힐 것처럼 올 때, 예전에는 그 장면은 너무나 그 컨벤셔널한 장면이잖아요. 뭐 옛날 헐리우드 영화 뭐 이유 없는 반항이나 뭐 천장지구 뭐 등등 보면 거기서 누가 이렇게
마지막에 핸들을 돌려가지고 승패가 결정나나 이런 것들이 되게 그 중요했었는데 그냥 부딪히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저는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솔직히. 야 이제는 그냥 진짜 이런 이야기들이 분명히 완성된 콘티나 뭐 이렇게 그 테스트 영상 없이 시나리오 단계에서도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도 스튜디오를 통과했다는 얘기인데 요즘 이런 것까지 그냥 통과되고 직접 영상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좀 되게 좀 충격을 받는 측면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분노의 질주는 어마어마하게 흥행을 잘 됐고 특히나 그런 액션에 있어가지고의 뻥을 좋아하는 중국 시장에서 엄청 잘 됐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 분노의 질주는 뭔가 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을 생각하면서 장르 영화를 만드는 한국 감독들도 조금 되게 조금 유의해서 봐야 될 액션 영화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그때 해봤습니다. 아무튼 계속 뭐 이런 재미나고 새로운 액션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